코로나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익숙해진 이슈가 돼 있고 그것보다는 뭐 금리 인상, NFT를 하겠다라고 뛰어드는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고평가된 주식들은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거품이다? 이건 전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투자 자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전략,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시장을 보는 어떤 판단 기준 이런 게 분명하실 것 같은데 요즘 돌발 악재인가요?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갑자기 엄청난 변이의 어떤 그 파워를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 또 발견이 돼서 지금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은 아주 폭락했죠. 지난 금요일 날.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뭐 그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왔을 때 처음 시점을 떠올릴 정도로 강력한 건가요? 위험한 건가요? 일단은 뭐 주말에 나온 이슈고 누가 이걸 정확히 알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파악된 것들만 보자면은 이게 왕관 개수가 더 많고 그래서 전파력은 좋은데 근데 이제 병의 증상은 좀 그렇게 심하진 않다. 이 정도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정도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새로운 전파력이 엄청 강한 뭔가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미국, 유럽은 폭락을 했는데 그게 주말 동안 실제로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 시장은 영향을 받으려다가 말고 이제 약간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존에 맞은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고 그리고 화이자가 만든 치료제가 또 작동할지 안 할지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장의 격렬한 반응을 하는 거는 좀 지는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도 뭐 델타 변이 가지고 저희가 또 몇 개월 동안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누 바이러스가 있기 이전에도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한국은 좀 늦게 했지만 뭐 영국 등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이미 했었고 한참 동안 진행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좀 이걸 그만둘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로 아주 특별한 사건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코로나라는 게 완전 종식까지는 아직은 뭐 좀 갈 길이 그래도 꽤 남았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뭐 희망 섞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본에선 지금 확진자가 별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사망자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근데 일본은 그 거리 두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모두가 감염돼서 사멸이 됐거나 자연면역? 혹은 자연면역이 됐거나 혹은 측정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아주 약한 바이러스가 한번 쓸고 지나갔거나 뭐 그런 건데 과거에 스페인 독감도 한 3년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은 일본에서 일어난 그런 현상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어쨌거나 그냥 코로나는 계속 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그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익숙해진 이슈가 돼 있고 그것보다는 뭐 금리 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저희는 그 금리 인상 시기를 맞아보지 못했잖아요. 저금리 상태에서 유동성이 거의 무한정으로 풀려 나오던 시기에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한 3년 정도의 경험이 쌓여 있는 건데 거기서 쌓은 과거의 경험이 내년 이후에는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냥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요거에 그냥 연장선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거군요. 그럼 현재 파악된 정보로는 일단 그렇고요.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다른 전략을 지금 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거는 뭐 각 투자자의 성향에 달린 걸 텐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고 있고요. 뭐 그런 건 있죠. 뭐 물론 오늘 좀 전에 매매를 하나 하긴 했는데 그거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저의 의견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중을 좀 줄인 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한 이슈이지 그 매크로상에서 이런 변동이 있었다라고 해서
바꾸진 않고요. 또 뭐 통계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빼먹은 게 이 마지막 14장이잖아요. 그 14장이 마켓 타이밍에 대한 얘기인데 마켓 타이밍 전략이 정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전략 중에 가장 처참하게 성과가 안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을 보고 돈을 넣었다 뺐다 현금 비중을 조절한다거나 그 전략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또 뭐 매매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공부를 했더니 진짜 안 되는 거구나 해서 거시적 환경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게 오미크론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어느 정도 심각성이 표현이 돼야? 오미크론 자체보다는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주가가 오른 이후에 코로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모두가 믿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좀 매도의 비중을 축소해야 네, 그렇죠. 비중 축소는 매도니까 비중을 좀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오미크론이 나온 이 상황은 그렇죠. 그 미국은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한국은 이제 뭐 거의 하반기 내내 박스권 혹은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떠난 투자자도 많고 해서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코로나 어차피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코로나의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 더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치명률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미크론이 만약에 보통의 바이러스는 그 전염률과 치명률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전염률과 치명률이 둘 다 높은 어떤 바이러스인 걸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겠죠. 네, 근데 만약에 전염률이 높고 치명률은 더 낮은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잘 유지가 돼서 전염률이 높고 치명률이 낮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렇게 안 좋게 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아까 이렇게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회사의 그러니까 변동이 좀 뷰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비중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의 변동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되게 좋게 보고 있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익 추정을 좀 과도하게 잡아놨다가 너무 개별 기업 얘기인데. 회사 이름만 얘기 안 하시면 되니까. 네, 좀 되게 좋게 보다가 회사가 좋긴 좋은데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회사가 발표한 어떤 전망치가 신뢰가 안 가서. 신뢰라기보다는 그냥 뭐 채널 체크라고 하잖아요. 그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나름의 어떤 미래에 대한 추정을 하는데 그게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다가 약간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다 싶었는데 다른 투자자분들이 좀 뒤늦게 되게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분들이 이 정도 좋게 봤다면 저는 이 정도 좋게 보니까 주가가 앞으로 한참 더 오를 수 있겠다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 같은데 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다른 분들이 이 정도로 좋게 보는 것 같아서 이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안 좋게 보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급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전히 좋게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좀 비중은 좀 줄여야겠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네. 주식 우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비중 줄이는 경우 그것도 하나의 그 기준이 되겠네요. 네, 저는 네네 비중 조절이라는 개념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그 보통 투자자분들이 뭐 살 거냐 팔 거냐 1과 0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 거면 이제 뭐 몰빵 치고 다 지르고 레버리지 쓰고 그랬다가 아닌 것 같으면 이제 다 팔고. 근데 이런 거를 확정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샀다 팔았다로 접근을 하면은 언제나 되게 마음이 털리게 되거든요. 되게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 A라는 주식을 만약에 다 팔았다면은 그러면 저는 이 회사를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미래가 여전히 유망할 거라고 보고 남들이 지금 좀 좋게 봤다가 남들이 내일 다음 주에 더 좋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럼 저는 그
많은 리서치를 하고 이 회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좋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익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 얼마나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때 얼마나 좋을 수 있고 이 두 방향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좋게 보고 남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남겨두긴 하되 어제 지난주처럼 되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니까 일단 일부 축소하는.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 주가가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원칙으로 좀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네. 수익을 실현시키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NFT 뭐 지금 열풍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좋은 뷰를 갖고 있고. 근데 이런 어떻습니까?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왜냐하면 되게 개별주 같아서. 네. 예. 네, 그래서 그 메타버스 NFT 관련 종목이긴 했는데 매도한 게 국내 네. 주식이에요? 해외 주식이에요? 네, 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그래요? 종목에 대해서는 NFT에 대해서는 일단 메타버스가 더 쉬운 얘기니까 그거 먼저 할까요? 메타버스는 사실 그렇게 대단히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정의해서 다른 어떤 테마로 만들어야 할 그런 대단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면서 뭐 아이템을 팔아서 생활을 유지한다. 뭐 이것도 가능했잖아요. 그 메타버스는 일단은 되게 모호해요. 그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뭔가 한다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촬영을 하지만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다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외에 뭐 아이돌들의 뭐 팬클럽 비즈니스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로블록스라던가 그런 어떤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뭐 여기에서 수익 창출을 해야만 메타버스인가? 뭐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냥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NFT라는 거는 일단 저희가 그걸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술로서의 NFT와 그 다음에 개별 NFT의 가격이 정당한가 이 두 개는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술로서의 NFT는 저는 약간은 그냥 옛날 인터넷 정도?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인터넷을 하겠다라는 수많은 기업이 있었고 인터넷 버블이 꺼지면서 다 망했지만 인터넷은 우리가 현재 되게 보편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NFT도 마찬가지로 뭐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게 줄 수 있는 어떤 효용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NFT는 별다른 게 없고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일종의 등기소 같은 개념이거든요. 어떤 무형의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형태로 근데 중앙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은 형태로 이 거래 내역을 추적을 할 수 있다. 소유권이 이전된 내역을 추적을 할 수 있다. 그냥 그게 다거든요. 그렇게만 봤을 때 각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과거보다 꽤 많아질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자들이 이 NFT라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효용을 제공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이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FT를 하겠다라고 뛰어드는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랑 개별 NFT 가치가 정당하냐, 가격이 정당하냐라는 지금의 거는 그러니까 주가가 네. 과연 정당하냐 그 기대감을 줄 만큼 그렇죠. 일종의 뭐 비유를 하자면은 주식 시장에 고평가돼 있는 기업들은 존재하잖아요. 고평가된 주식들은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 시장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거품이다? 이건 전혀 아닌 거잖아요.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굴러가는 거고 그 중에서 고평가된 자산들은 존재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좀 이해가 됐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내년도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좀 급격하게 끝나는 거 아니야?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되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깐 기술주들이 확 흔들렸잖아요. 여기서 질문. 일단 금리 인상이 되면 주가는 정말 급락할 것인가? 둘째.
금리 인상하면은 기술주는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식으로 대답하자면은 대체로 많이 빠지겠지만 버틸 애들은 버티고 길게 봐서는 의미 없다. 길게 네. 봐서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최근에 금리 인상 시기가 2015, 6, 7, 8이었죠. 그때는 멀쩡했어요. 네,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얼마가 되고 이제 그럼 6개월 이내에 뭐 붕괴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대단히 많았고 우리가 내년에 또 그 똑같은 얘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회사가 2015, 16, 17, 18은 이제 2008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이 정상화되어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던 거고 그만큼 펀더멘탈이 튼튼하니까 금리를 올려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을 과하게 풀어놨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관측이 되려고 하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결국은 펀더멘탈이 어떻게 받쳐주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모두가 다시 경제활동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다시 GDP 성장률이 뭐 잘 나오고 뭐 그래봤자 뭐 전 세계 평균 한 3% 정도겠지만 그러면은 단기간의 충격은 있겠지만 결국은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또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정말 이걸 극복을 못하고 다시 더블 딥이 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연준이 가만히 있을까? 그럼 다시 유동성을 풀거나 뭐라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2013년 테이퍼 텐트럼도 그랬었고 15년에도 그랬고 막상 아무리 그래도 펀더멘탈이 좋으면 괜찮아라고 하더라도 막상 눈앞에 닥치면은 사람들은 일단 팔자라고 하거든요. 심적으로 흔들린다. 네, 온갖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장단기 금리차, 그다음에 뭐 금리 그 커브 스티프닝, 뭐 온갖 얘기가 나오고 또 어디서는 뭐 중소기업들이 뭐 부도가 났네, 그다음에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급등했네, 뭐 중국이 유동성이 말랐네, 뭐 그 온갖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런 얘기들에 귀가 팔리고 그래서 주식을 팔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인 거죠.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금리는 중력과 같다. 그러니까 모든 가격을 끌어당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장주가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명확하죠. 그 가치 평가를 할 때 할인율이라는 요소, 그 할인율에 들어가는 기본 팩터인 그 리스크 프리 레이트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서 분모가 다 같이 확 올라가니까 그리고 성장주일수록 저 멀리까지의 이익을 당겨놨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분모가 올라가는 거의 타격을 훨씬 더 많이 입잖아요. 뭐 전문 용어로는 에쿼티 듀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이론적으로는 뭐 당연히 빠지는 건데 근데 그만큼 튼튼하다면은 훌륭한 회사들은 그걸 다 극복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제가 튼튼해서 금리가 인상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 리스크 프리 레이트 앞에 붙는 그 뒤에 붙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 이게 또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또 이론적으로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 대 이론의 싸움을 하자면은 사실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당장 눈앞에 닥쳤을 때 일단 어느 정도 충격은 받겠죠. 지금 이 책에서도 뭐 10가지 교훈해가지고 나온 것 장을 좀 보니까 고통이 없으면 이익도 없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연관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책이 그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fee와 fine을 구분해야 된다. fee는 수수료고 fine은 벌금이잖아요. 그래서 fine은 우리가 벌금이니까 무조건 피해야 되는데 fee는 우리가 그만큼의 밸류를 얻을 수 있다면 내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 변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fine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fee다. 우리가 디즈니랜드에 가서 놀기 위해서는 입장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변동성을 몸으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그 얘기고요. 또 어디서 되게 훌륭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 변동성을 칼같이 피해간 사람들이 아니라 변동성을 몸으로 감내하고 진득하게 버틸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 말이 좀 와닿네. 네네. 네. 변동성을 몸으로 버티며 지키는. 네. 네, 이거는
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몸이 이거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좀 위험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사방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네. 사실 코로나 때도 완전히 세상 끝나는 줄 알았었으니까 우리가. 근데 어쨌건 이러한 변동성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 하나 마지막으로 좀 더 질문할게요. 아까 이제 그 기술주 같은 경우 결국에는 뭐 잠깐 흔들리겠지만 계속 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이제까지 왜 이런 기술주도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우리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까지 PSR이 됐든 뭐 PDR 네네. 꿈을 먹고 사는 주식으로 네. 이렇게 표현했던 기술주들도 있잖아요. 네. 아직은 그 매출이 뒤따라주지 못하는 주식들, 이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들 이런 기술주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종류의 회사들은 좀 위험해질 걸로 보세요? 일단 그 양쪽 모두가 일단 타격은 받을 거고요. 이게 또 되게 순환적인 얘기인데 일단 주가는 언제나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진 날이 되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역시 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군 이러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는 채로도 주가의 급락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게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건 아니면은 그냥 꿈만 가지고 가는 회사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 그걸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느냐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나눠서 보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회사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아니면 뭘 얘기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차라는 시대의 흐름이 고금리 때문에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 다 실적이 나빠진다 혹은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단순히 금리의 문제인가 혹은 국가적인 문제 혹은 ESG라는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타격을 입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가 되면은 이제 나라에서 이쪽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혹은 더 붐업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낼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거에 수혜를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과 그냥 하고 사라질 기업들 뭐 그런 걸 잘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네, 전체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성장할 만한 진짜 모멘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그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네네. 다 평균화시킬 수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다모다란 자꾸 다모다란의 투자 전략 바이블 네, 책을 가지고 번역도 하시고 기획하신 라쿤 자산운용 대표시죠 홍진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역시 이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 가벼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이 기초를 잡는데 한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